충격적인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의 한 핵심 인물이 16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아시아 기술 패권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내용입니다. 일본 반도체가 무너진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속였는지 봤어요. 미국이 왜 태도를 바꿨는지 내막을 압니다. TSMC 내부에서 15년간 일해온 이 엔지니어는 한국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목격한 그것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충격적인 내용 중 일부를 먼저 공개하면 처음에는 저도 속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2015년 그 사건을 목격한 후 깨달았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 숨겨진 진실. 도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업계를 뒤흔들 이 폭탄 고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한 후 지난 15년간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지켜본 엔지니어입니다. 제 이름은 첸 웨이밍이고 현재 대만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놀라운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2009년 제가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대만의 TSMC에서 일하던 24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회사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대만에서는 일본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고 한국은 아직 따라잡는 입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시설의 현대적임에 먼저 놀랐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보게 된 도시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보여주었고 더 놀라운 건 미래에 대한 비전이 명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려 한다는 한 선임 연구원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첫 번째 출장에서 저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느낀 것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효율성이라는 점이었어요. 회의는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났고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대만의 기술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출장을 마치고 대만으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동료들은 제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제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방문이 제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의 역량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 10몇 년 동안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이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대만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2015년, 저는 한국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5년 여름, 저는 도쿄에서 열린 반도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일본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던 한국도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시바의 한 임원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우리 일본이 겪은 것과 같은 정체를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예측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한국의 모습은 1990년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본이 경험한 정체는 산업구조 전환 실패의 결과였는데 한국은 그 교차로에서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 업계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의 영광에 대한 향수였어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정말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고품질 반도체 생산 기술로는 세계 최고였죠.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화의 물결이 밀려왔을 때였습니다. PC와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비자들은 30년 고장 안 나는 제품보다 3년 쓰고 바꾸는 제품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봄, 오사카의 한 일본 반도체 회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연구소장은 제게 자신들의 최신 칩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칩은 극한 환경에서도 20년 이상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품질이 아닌 속도와 비용이 시장의 핵심이 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완벽한 품질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2016년 가을, 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은 과도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에 집중해서 적절한 시기에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일 기업 중심의 효율적인 수직 계열 구조로 투자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일본 기업들이 회의를 거듭하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2017년 초안 기술 이슈에 대해 일본 회사는 6개월간 검토했지만 한국 회사는 한 달 만에 결정하고 바로 개발에 착수했어요. 글로벌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민첩함에서도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애플이나 퀄컴 같은 고객사들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한국 기업들은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우리의 기술 로드맵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년 초 타이베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어요. 한국의 한 교수가 반도체는 기술 이전의 시장 반응의 예술이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한국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이 기술의 완성도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시장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도쿄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그 일본 임원의 예측과 달리 한국은 일본이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일본의 불안은 이해할 만했지만 그 불안의 근거는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다음해 저는 대만과 한국 간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 기간 중 방문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정말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옆에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 센터가 바로 붙어 있었어요. 한 건물 안에서 현재와 미래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선임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메모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얻은 수익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해온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현재 잘하는 분야에만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영역으로 과감하게 진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해 여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내에 AI 칩, 자동차용 반도체, 5G, 통신칩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각각의 응용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의사결정 구조였어요. 단일 기업 중심의 효율적인 수직 계열화로 투자 결정이 정말 빨랐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경험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의 결정 속도는 거의 2배 이상 빨랐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로 삼았어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PC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는데 한국 기업들은 즉시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해 가을, 화상회의로 참여한 한 국제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임원의 발표를 들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회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글로벌 고객사들의 수요 변화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력도 놀라웠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용 메모리 규격을 요구하면 한국 기업들은 몇 주 만에 샘플을 제공했어요. 반면 다른 나라 기업들은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 봄, 저는 대만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는 기술 제품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품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1년도 안 되어 소재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이뤄냈거든요. 제가 10년 넘게 한국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 반응의 예술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과 시장 대응, 고객 관리와 생산 효율성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성능과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해 TSMC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차세대 공정 기술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만과 한국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지 직접 비교할 수 있었어요. 대만의 접근 방식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설계 없는 제조라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모델을 창조했어요. 파운드리라는 개념 자체가 대만에서 시작된 것이죠.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와 제조하는 회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제조에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명확했어요. 설계 회사들은 막대한 제조 설비 투자 부담 없이 아이디어에만 집중할 수 있고, 우리 같은 파운드리 회사는 제조 기술 향상에만 몰두할 수 있었거든요. TSMC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전문화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방식을 보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설계 제조 패키징을 잇는 종합 기술력으로 우려하는 다른 경쟁력을 만들어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파운드리 사업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메모리 생산 라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패키징 공장이 모두 한 단지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의 고객사 요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때 만난 삼성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계부터 제조, 테스트,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적화가 가능하죠. 실제로 그 효과를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 글로벌 고객사가 새로운 AI 칩 개발을 의뢰했을 때 한국팀은 설계 단계부터 제조 공정을 고려해서 최적화했습니다. 그 결과 성능은 향상되면서도 제조 비용은 줄일 수 있었어요. 반면 대만의 경우는 각 단계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최적화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설계회사, 파운드리, 패키징 회사가 모두 다르다 보니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또 달랐어요. 일본은 과거 수직통합형 모델로 성공했지만 시대가 바뀐 후에도 그 모델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2022년 가을,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만난 일본 임원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개발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요구되는 기술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하기보다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대가 된 거죠. 한국은 이런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면서도 필요할 때는 외부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삼성전자가 AMD와 모바일 GPU에서 협력하고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메모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2022년 초, 저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비교 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만은 파운드리라는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고, 한국은 전방위적인 역량으로 고객에게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둘 다 일본의 과거 모델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에 훨씬 적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메모리에서 쌓은 대량 생산 경험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이는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경쟁력이었습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시대 변화에 맞춰 구조를 전환하는 용기와 능력이었어요. 한국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가을,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와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홋카이도 치토세에 건설 중인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일본이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보여주는 의지와 투자,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무려 9조 엔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라피더스의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니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다시 전부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는 모델이었거든요. 이는 1980년대 일본이 성공했던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공장 견학 중에 만난 라피더스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고유의 장인정신과 정밀함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반도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기시감을 느꼈어요. 마치 40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그 사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2024년 현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삼성과 TSMC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업 덕분이었어요. 2023년 여름,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본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설계 회사들, 유럽의 장비 업체들, 일본의 소재 회사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현대 반도체 제조는 올림픽 같은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야 합니다. 실제로 삼성의 최신 공정 개발을 보면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증착 장비, 일본 시네츠 화학의 웨이퍼, 독일 머크의 특수 가스 등이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TSM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 본사를 방문했을 때 보니 전 세계 300개 이상의 파트너 회사들과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있었어요. 공급망을 모듈화해서 각 모듈의 최적화를 통해 전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피더스의 접근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기술 자립의 중요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다 보면 시간당 성과라는 냉혹한 시장 규칙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2024년 초 일본의 한 대학에서 열린 반도체 심포지엄에 참석해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는데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 외에도 여러 반도체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다 보면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위험이 있거든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명확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 SK하이닉스는 메모리와 AI,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들여 완벽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사이 시장이 바뀌어 버려요. 라피더스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대만 동료들과 함께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론은 좋은 의도이지만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강국으로 복귀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려 한다면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경쟁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성공하려면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게임 룰을 받아들여야 해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2024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반도체 서밋에 참석해서 목격한 것은 정말 흥미로운 변화였어요. 1980년대에 일본을 견제하던 미국이 이제는 일본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컨퍼런스 첫날, 미국 상무부 관리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반도체 협력을 통해 자유진영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40년 전 일본 반도체를 위협으로 여겼던 미국의 태도와는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었고, 다만 그 방법이 바뀐 것뿐이었어요. 컨퍼런스 이튿날, 저는 인텔의 한 임원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강력하지만 통제 가능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그런 조건에 딱 맞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국의 전략이 명확해졌어요. 한때 일본을 견제하던 이유는 일본이 너무 강해져서 미국의 위치를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그런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예요.
실제로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대만이 쥐고 있었습니다. EUV 리소그래피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지만 그 핵심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고 있어요. 설계 소프트웨어도 미국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양산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 없이는 글로벌 IT 산업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서밋셋째 날, 저는 퀄컴의 한 부사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설계에 집중하고 제조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맡깁니다. 그런 파트너 중 가장 믿을 만한 곳이 한국이죠.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위협이 되는 경쟁자를 제어하고 필요한 파트너에게는 기술을 공유한다는 원칙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일본은 후자의 위치에 있고 그 관계는 주도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반도체 협력 회의에 참관했어요. 그 자리에서 본 일본 대표단의 모습은 1980년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제안에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공유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특정 기술들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기술들은 대부분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었어요.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일본 대표 중 한 명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조금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에서 현재 일본의 딜레마를 읽을 수 있었어요. 과거처럼 독립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여력은 없고, 그렇다고 중국과 협력하기에는 정치적 제약이 너무 크고, 결국 미국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만 기술적 독립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였어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전문가는 우리는 누구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가 되려 한다고 말했어요. 그 자신감의 배경에는 한국이 쌓아온 기술력과 시장 지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과거의 일방적 압박에서 선택적 협력으로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각 나라가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한국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미국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강점을 개발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바로 그 무렵,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월드 IT 쇼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반도체 기술 전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구축한 완전한 디지털 생태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감탄이 나왔어요. 삼성의 최신 AI 칩이 탑재된 자율주행 셔틀이 관람객들을 맞이했고 그 차량의 모든 센서와 통신 시스템이 한국산 반도체로 구동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통합 설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5G 통신 시험 부스였어요. SK하이닉스의 고성능 메모리와 삼성의 통신 칩, 그리고 LG의 디스플레이가 결합되어 실시간으로 4K 영상을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시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부스를 담당하고 있던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각 구성 요소를 따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스템 전체를 고려해서 최적화했습니다. 그 말에서 한국 기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섹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된 생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산 반도체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반도체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반도체를 활용하는 모든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부터 수많은 스타트업까지 모든 곳에서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한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혁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필요한 반도체를 바로 옆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부터 프로토타입까지 몇 주 만에 가능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능력과 그것을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가 한 나라 안에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모빌리티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는 SK하이닉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용 반도체가 들어가고 삼성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자동차 한 대가 곧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종합 전시품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진행 중인 6G 통신 연구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의 핵심 요소들을 이미 연구 단계에서 상당히 진전시켜 놓았더라고요. 연구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반도체 기술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설계 능력이 있었어요. 최근 도쿄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명확했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어요. 일본의 한 전자회사를 방문했을 때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별 기술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솔직한 고백에서 일본이 직면한 한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생태계가 부족한 거였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체만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디지털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일본을 완전히 앞질러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AI, 모빌리티, 5G 통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등 모든 신산업의 심장부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 흐름에 연결된 정도가 곧 기술국가의 생존력이고 한국은 그 연결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계획적 투자와 기업 간 협력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대만 사람으로서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부러움과 동시에 존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아시아의 기술 강국, 아니 세계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16년간 한국을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의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공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 대만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한 선배 엔지니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정말로 기회를 놓친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16년간의 기록들을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일본은 지금도 반도체로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라피더스 프로젝트에 수조 원을 투입하고 TSMC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전략이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기댄 것들입니다. 제가 라피더스 공장을 견학했을 때 들었던 일본 고유의 장인정신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 말 자체는 아름답지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품질이 아니라 적절한 품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절함의 기준은 고객이 정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다른 경로에서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중심의 기술 국가로서 확고한 자리를 굳혔어요. 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파운드리에서 패키징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활용하는 디지털 생태계까지 완성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뛰어난 점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때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술이란 단순히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그리고 그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이라는 것도요. 대만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3나노, 2나노 공정 개발은 물론이고 패키징 기술과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차이점도 명확해요. 대만은 전문화의 길을 택했고 한국은 종합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둘 다 성공적이지만 한국의 방식이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래의 기술은 점점 더 융합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의 시각이 정말 글로벌하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를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삼성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기술을 한국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격차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우수한 기술자들을 보유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예요. 반대로 한국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미래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대만 사람으로서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조금 쓸쓸하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시아 전체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일본이 정말로 반도체 분야에서 부활하고 싶다면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16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단순히 기술 교류를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의 여행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해준 시간들이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영감이 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아시아 전체에 그리고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대만 엔지니어의 증언이 끝난 지금도 한국의 기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 GAA 공정 양산을 시작했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고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평택과 미국 텍사스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브로드컴,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산 HBM을 찾고 있고 HBM4 시대가 되면서 맞춤형 메모리 시장이 본격 확대되고 있어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GaN 파운드리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16년 전 그 대만 엔지니어가 처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그 놀라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보며 느끼는 그 경외감을.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도대체 한국의 비밀은 뭘까?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지금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DNA 때문이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그 특별한 정신력 말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도 연구실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SK하이닉스가 15년간 HBM 기술을 연구해서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K-테크놀로지의 신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